안녕하세요. 시노트의 작가 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마주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늘 곁에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쳤던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소금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리와 음료에서 어떻게 맛을 더하는지, 그리고 세계 곳곳의 소금 이야기가 담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게요. 자, 소금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소금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대 로마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어 단어 셀러리,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라틴어 셀러리움에서 유래됐는데 이는 소금 돈을 의미해요. 소금이 그만큼 귀하고 필수적인 자원이었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체력을 유지하고 음식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했으니 소금은 곧 생존의 상징이었던 셈이에요. 인류가 소금을 처음 발견한 것은 기원전 8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인류는 사냥한 동물의 피에서 짠맛을 느꼈고 이 짠맛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얻어졌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해염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의 암염을 채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경 중국에서는 이미 소금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1450년경부터 나일강 삼각주에서 소금을 생산했으며 미라를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해 신체를 보존했습니다. 이는 소금의 방부 효과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소금은 역사 속에서 하얀 금으로 불릴 만큼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소금 무역로는 전 세계에 걸쳐 발달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소금 무역로는 가장 유명한 교역로 중 하나였습니다. 소금은 때로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소금 생산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벌였으며 소금 세금은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14세기 베네치아와 제노바, 이 두 해상 강국이 소금 무역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전쟁은 단순한 자원 다툼을 넘어 권력과 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소금 하나 때문에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930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의 소금 독점과 과도한 소금세에 항의하기 위해 소금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 평화적인 저항은 인도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벨이라는 소금세가 있었는데 이 세금은 너무 가혹해서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모든 프랑스인은 일정량의 소금을 구매해야 했고 이를 통해 왕실은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는 이름 그대로 소금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소금 광산으로 부유해졌으며 소금 덕분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금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 즉 NaCl이에요. 이 간단한 화합물이 우리 입에서 짠맛을 느끼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죠.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뉘는데 이 이온들이 혀의 미뢰를 자극하면서 짠맛을 전달해요. 신기한 건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나트륨은 혈액의 양과 압력을 조절하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건강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소금의 결정 구조도 흥미로워요. 염화나트륨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서 단단한 결정을 이루는데 이 구조 덕분에 소금은 쉽게 부서지면서도 안정적인 성질을 유지해요. 천일염을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거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자연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미네랄과 불순물을 조금씩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정제염은 매끈하고 고운 입자를 자랑하는데 이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가공한 결과랍니다. 그럼 소금과 건강의 관계는 어떨까요?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는데 이는 나트륨으로 따지면 약 2g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고 해요.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죠.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 중에는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 증상이 나아진 사례가 많아요. 한편 소금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예요. 19세기 탐험가들이 사막을 건너다 탈진한 이야기가 있는데 땀으로 소금을 너무 많이 잃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였죠. 적당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소금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소금은 만드는 방식과 재료에 따라 개성이 뚜렷해요. 먼저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에요. 미네랄이 풍부해서 감칠맛이 좋고 한국에서는 김치나 장을 담글 때 많이 쓰죠. 다음은 암염, 그러니까 땅속에서 캐낸 소금이에요.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대표적인데 철분 때문에 분홍빛을 띠고 깔끔하면서도 묵직한 맛이 특징이에요.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순도 높게 만든 소금으로 입자가 곱고 짠맛이 강해서 가공식품에 자주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꽃소금은 천일염을 물에 녹였다가 다시 결정화한 소금인데 눈꽃처럼 예쁜 모양 때문에 요리의 마무리로 뿌리기 좋아요. 이제 소금의 종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앞서 천일염, 암염, 정제염, 꽃소금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번엔 천일염과 암염에 초점을 맞춰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전 세계 소금 생산량과 비중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일염부터 시작해볼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이죠. 전 세계적으로 주요 생산국을 꼽자면 멕시코와 호주가 단연 돋보여요. 멕시코는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며 천일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호주는 건조한 기후 덕에 소금 결정이 잘 만들어져서 세계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프랑스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게랑드 지역은 고품질 천일염으로 유명해서 소금의 샴페인이라는 별칭까지 있을 정도예요. 한국에서는 주로 전라남도 서남해안이 천일염의 중심지예요. 신안, 영광, 무안 같은 곳에서 염전이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특히 신안의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 생산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죠. 이 지역 갯벌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소금 맛이 깊고 감칠맛이 난다고 해요. 천일염 생산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202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 한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열풍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바닷물이 오염되면 천일염도 못 구할 거야 라며 신안 염전에서 소금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죠. 심지어 소금이 창고에 쌓일 틈도 없이 트럭에 실려 나갔는데 물기가 빠지지 않은 소금 자루를 그대로 사가는 바람에 무게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 사건은 천일염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존재인지 또 사람들이 자연에서 온 소금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죠. 다음은 암염이에요. 암염은 바다나 염호가 지각 변동으로 융기되면서 물이 증발하고 남은 소금이 암석처럼 굳어진 거예요. 주요 생산지는 미국, 중국, 파키스탄, 독일, 폴란드 같은 곳들이에요.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는 거대한 소금 돔으로 유명하고 중국 남부는 광대한 암염층을 자랑하죠.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철분 때문에 분홍빛을 띠는 독특한 암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요. 지역 암염의 공통점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98에서 99%로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도 확실해요. 예를 들어 히말라야 암염은 철분이 섞여 색깔이 생기고 폴란드의 비엘리츠카 암염 광산에서 나는 소금은 맑고 투명한 결정을 자랑하죠. 불순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맛과 색이 달라지는 게 암염의 매력이에요. 계속 채굴하면 암염이 고갈될까요? 네, 고갈될 수 있어요. 암염은 수억 년 전 형성된 유한한 자원이니까요.
하지만 언제쯤 고갈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현재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60% 이상이 암염에서 나오는데 매장량은 아직 수십억 톤에 달한다고 추정돼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 케우라 광산은 앞으로 수백 년은 더 캘 수 있을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하죠. 다만 채굴 속도와 수요가 늘어나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암염이 생성된 구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옛날 바닷물이 갇힌 염호가 증발하면서 소금이 퇴적되고 그 위로 흙과 암석이 쌓이며 압력을 받아 단단해진 거예요. 지금도 생성되고 있냐고요? 아니요, 암염은 지질학적 시간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은 없어요. 다만 바닷물이 증발하며 천이렴이 생기는 건 계속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소금 생산량과 비중을 살펴볼게요. 매년 약 3억 톤의 소금이 생산되는데 암염이 60에서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천이렴은 37% 정도고 나머지 2%는 호수염이나 기타 소금이에요. 암염은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고 천이렴은 식용으로 많이 사랑받죠. 한국은 천이렴 생산이 강세인데 세계 생산량의 0.2% 정도를 차지하며 갯벌 천이렴으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소금 하나에도 지역과 역사, 과학이 얽혀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전 세계 주요 소금 생산지는 어디일까요? 먼저 프랑스의 게랑드 지역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곳의 천이렴은 플레르 드셀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바닷물 표면에 떠오르는 얇은 소금층을 손으로 걷어내 만든답니다. 맛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셰프들이 사랑해요. 다음은 미국 유타주의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예요. 이 염호에서 나는 소금은 농도가 높아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죠. 또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핑크 솔트가 채굴되는데 이 지역은 수억 년 전 바다였던 곳이 융기하면서 소금층을 남긴 곳이에요.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지 않나요? 세계 3대 소금 브랜드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랑스의 라발레예요. 게랑드 소금을 기반으로 한 이 브랜드는 품질과 전통으로 유명하죠. 두 번째는 영국의 말돈이에요. 플레이크 소금의 대명사로 얇고 바삭한 결정이 특징이라 스테이크나 샐러드에 뿌리면 맛이 한층 살아난답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인데 코셔 소금으로 유명해서 요리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 소금들은 각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죠. 이제 한국의 소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자원이었어요. 삼국시대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해안에서 소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소금 생산을 관리할 정도로 중요했죠. 조선시대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자염,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성행했어요. 그러다 20세기 초 일본을 통해 천이렴 제조법이 들어오면서 염전이 본격적으로 생겼답니다.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은 지금도 유명하죠. 한국 소금의 특징은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감칠맛이 좋다는 점이에요. 그래서인지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에 딱 맞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1980년대 한국 다방에서는 소금 커피라는 독특한 음료가 인기였다고 해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짠맛과 커피의 쓴맛이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는데 당시엔 한 잔에 2,000원이나 했다니 꽤 고급 음료였던 셈이죠. 이런 독창적인 소금 활용법,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력이 돋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소금이 요리에서 얼마나 멋진 역할을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재료의 맛을 끌어올리고 음식의 풍미를 완성하는 마법 같은 존재예요. 요리마다 소금의 종류와 특징을 잘 맞추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소금을 독특하게 활용하는 음료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요리와 소금의 환상적인 만남, 시작해볼까요? 먼저 고기 요리부터 살펴볼게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소금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엔 영국의 말돈 플레이크 소금이나 꽃소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소금들은 얇고 바삭한 결정이 특징이라 고기를 굽고 난 뒤 뿌리면 짠맛이 강하게 퍼지지 않고 고기의 육즙과 감칠맛을 살려줘요. 특히 말돈 소금은 녹는 속도가 느려서 씹을 때마다 고기와 함께 살짝씩 터지는 짠맛이 매력적이죠. 반면 굵은 천일염은 고기를 재우거나 굽기 전에 뿌려서 사용하기 좋아요. 한국식 갈비나 불고기를 만들 때 천일염을 살짝 뿌려두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고기의 단백질과 반응해서 더 깊은 맛을 내준답니다. 다음은 해산물 요리예요. 생선회나 해산물 파스타에는 프랑스 게랑드의 플레르 드셀 같은 고급 천일염이 딱이에요. 이 소금은 바닷물 표면에서 손으로 걷어낸 부드러운 결정이라 짠맛이 강하지 않고 해산물 특유의 신선한 바다 향을 살려줘요. 회를 찍어 먹을 때 간장에 소금을 살짝 섞어도 좋고 파스타의 마무리로 뿌리면 고급스러운 맛이 더해지죠. 만약 생선구이를 한다면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암염을 써보세요. 철분이 들어간 묵직한 맛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단한 결정이 열에 녹으면서 고르게 스며들어요. 샐러드나 채소 요리에는 어떤 소금이 좋을까요? 여기선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암염을 살짝 뿌리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를 얹은 카프레제 샐러드에 한국 신한 천일염을 살짝 뿌리면 토마토의 달콤함과 치즈의 고소함이 더 살아난답니다. 천일염의 거친 입자가 채소의 수분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해주거든요. 혹은 꽃소금을 사용하면 예쁜 모양 덕에 눈으로도 즐길 수 있어요. 이제 디저트에서도 소금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초콜릿이나 캐러멜, 디저트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환상적이죠. 솔티드 캐러멜이라는 메뉴를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엔 말돈 플레이크 소금이나 플레르 드셀이 자주 쓰여요. 캐러멜의 달콤함에 소금의 짠맛이 더해지면 맛이 한층 깊어지면서 입안에서 춤추는 느낌이 든답니다. 초콜릿 무스 위에 핑크솔트를 살짝 뿌려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짠맛이 단맛을 중화시키면서 더 풍부한 풍미를 선사하죠. 소금을 활용한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발효 음식이에요. 한국의 김치나 된장은 천일염 없이는 상상할 수 없죠. 천일염의 미네랄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을 도와주고 짠맛이 재료의 수분을 빼내며 감칠맛을 더해줘요. 일본의 된장국이나 피클을 만들 때도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쓰는데 소금의 순도와 입자 크기에 따라 발효 속도와 맛이 달라진답니다. 천일염은 느리고 깊은 발효를, 정제염은 빠르고 깔끔한 발효를 돕죠. 이제 소금을 색다르게 즐기는 음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데킬라나 블러디 메리를 마실 때 잔 가장자리에 소금을 묻혀서 마시는 방식을 아시나요? 먼저 데킬라부터 볼까요? 이건 마가리타라는 칵테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잔 테두리에 굵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묻히고 라임즙을 살짝 발라요. 소금을 핥고 데킬라를 한 모금 마시면 짠맛이 데킬라의 강렬한 알코올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라임의 상큼함과 어우러져요. 이 방식은 멕시코에서 시작됐는데 소금이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날씨에 체력을 보충해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블러디 메리도 비슷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 주스와 보드카를 섞은 이 칵테일은 잔 테두리에 소금을 묻히고 때로는 샐러리 소금이라는 특제 소금을 쓰기도 하죠. 소금을 핥은 뒤 한 모금 마시면 토마토의 묵직한 맛과 소금의 짠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쾌한 느낌을 준답니다. 이 방식은 소금이 음료의 단맛이나 쓴맛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잔에 소금을 묻히는 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즐기는 비결인 셈이죠. 이렇게 요리와 음료에서 소금은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활약해요. 스테이크의 풍미를 살리고 디저트의 단맛을 돋보이게 하며 칵테일의 깊이를 더해주죠. 여러분도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의 종류를 바꿔가며 실험해보시면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하실 거예요. 어떤 소금이 여러분의 요리에 어울릴지 한번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자, 여기까지 소금의 긴 여정을 함께 돌아봤어요.
역사 속에서 생존의 열쇠였던 소금,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소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소금까지.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에서 소금을 조금 더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 숨쉬며 살아온 동반자 같은 존재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